거래량이 일단 줄었어요. 막 거래가 많이 되고 이제 매물이 좀 줄어들고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으로 좀 돌아선 것 같고요. 많은 데들은 90% 이상 준 데도 있고 최소한 60% 이상은 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또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가를 내리죠. 뭐 심한 데들은 뭐 4억, 5억 내린 데들도 있긴 합니다. 이번 그 6억 대출 규제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워낙 극약 처방이기 때문에 좀 완화를 시켜주지 않겠냐. 이건 맛보기에 불과하다. 조금 더 뭐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느낌상.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급등하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또 잠잠하다고 하니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스마트튜브의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최근 시장 분위기부터 앞으로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어쨌든 지금 부동산이 좀 잡히긴 잡혔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책의 수장 뭐 어찌 보면 이제 실제로 행동을 하셔야 되는 국토부 장관도 이제 인선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위기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지금 분위기, 오늘 분위기로 딱 정리하면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몇몇 중개업소 분들하고도 통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이렇게 일보가 올라오니까 거래량이 일단 줄었어요. 그 자체가 막 거래가 많이 되고 이제 매물이 좀 줄어들고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으로 좀 돌아선 것 같고요. 뭐 거래량이 준 그런 비율로 따지게 되면은 많은 데들은 90% 이상 준 데도 있고 최소한 60% 이상은 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막 거래량이 늘다 보면 이제 매물은 줄어들고 이제 수요자들은 많으니까 시세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었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좀 호가가 올라가는 건 섰고요. 심지어는 이제 또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가를 내리죠. 호가를 내려서 뭐 심한 데들은 뭐 4억, 5억 내린 데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시세가 내려왔다라는 게 아니에요. 호가하고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좀 달랐었고요. 호가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가가 내려오는 진정 국면에는 들어선 것 같고 이것은 뭐 한동안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과열되면 과열될수록 호가가 많이 실거래가랑 벌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과열이 좀 줄어들수록 실거래랑 호가가 좀 이제 좁아지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실거래랑 호가가 좀 갭이 줄고 있다. 그러니까 좀 과열이 진정된 건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경 매수를 하려고 했던 분들한테 살짝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한 5억이 올랐는데 생각했던 금액보다 이제 그 5억 올랐던 게 조금 내려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살까 말까 좀 고민하고 그러니까 관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 호가가 내려오다 보니까 요 금액대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내려오지 않을까? 뭐 요것들을 지금 뭐 판단을 유보해 놓고 매수자가 조금 살짝 좀 이제 즐기는 타이밍이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즐긴다고는 얘기했지만 대출이 어차피 같이 막혔으니까 맞아요. 대출이 안 돼서 어차피 못 사니까 약간 그냥 강 건너에 그냥 있는 거 보고 있는 느낌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인데 어차피 고가 시장은 대출과 큰 상관은 없어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게 강남에 뭐 이게 뭐 레미안 원베일리다 50억 넘고 60억 정도 되잖아요. 아크로 때문에 아크로 현대 아파트다 뭐 50억 60억 하는데 대출을 막 30억 40억 받지 못해요. 거기들도.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6억 상한이기 때문에 나머지 20억 못 마련하지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냥 자금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운영하는 측면에 문제가 생겼을 뿐이지 사고 못 사고의 문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 지역들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좀 최고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뭐 그냥 호가가 내려오는 것들을 그쪽은 즐기는 층이 그쪽인 것 같고 지금 이제 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즐기기보다는 오히려 좀 조급해하는 층들이 이제 그 20억 원 이하 혹은 10억 원 이하 그쪽 지역인들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마포 뭐 이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한 건 뭐냐면 대출이 안 나오는 것들도 중요한데 심리가 꺾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혹시 뭐 시세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불안감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심리가 사실 어찌 보면 중요한데 심리가 이제 내려가는 거에 베팅하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매수세가 줄어드니까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이 약간 좀 가격을 낮추면서 실거래보다 오히려 더
내려가는 하락 거래들도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 6.27 대책에 정확히 타겟한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가 아니에요.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거든요. 풍선효과 지역. 그렇죠. 네. 여기가 이제 10억대에서 20억대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들 같은 경우는 20억대가 싹 넘어갔는데 요것들이 다시 20억 전후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들은 조금 제가 좀 지켜보고 있고요. 네. 또 그 이하 지역들은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이제 LTV를 50% 받게 되면 6억 구간, 그러니까 12억까지는 대출 문제는 별로 없거든요. 네. 자기 본인의 DSR이 상관이 없는 이상.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부분들 중간, 그러니까 중상위권 입지죠. 거기는 시세가 조금 조정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단기간 오른 거라서 뭐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 아니라 딱 한 건이 거래됐던 것들이 24억 이렇게 거래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20억 정도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고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6월달 그 뭐 중순에 사셨던 막 마지막 그 딱 피크 찍었던 분들 네. 입장에서는 사자마자 좀 빠지는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네네. 이제 살려고 막 고민했던 분들은 너무 높은 호가가 좀 내려오니까 약간 뭐 진정세가 됐다. 그래서 네. 뭐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겠네요. 어쩌면 네. 다지는 시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는 10억대 후반대가 많았었거든요. 네. 이게 갑자기 한 20억 넘어가면서 22억에서 맞아요. 24억까지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들 취소는 아니고 해지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취소가 되면은 계약금을 물어 네. 포기하는 거니까. 해지는 그냥 계약하기로 했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것들인데 그 해지가 되는 가장 많은 지역들이 바로 그 구간대거든요. 왜냐하면 네. 대출이 안 나오니까 거기는 진짜 속된 말로 연끌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직장인들이고 괜찮은 직업군들이 있는데 자산 모아둔 건 없어서, 그러니까 직업이 좋은 전문직들 이들은 이제 대출 많이 받아서 갈 생각이 있었는데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지역들을 오히려 지금 또 보고 있더라고요. 새 아파트 위주로 해서. 그러면은 이 정책이 어쨌든 뭐 중간 가격대, 중상위 가격대들은 약간 스톱을 시킨 건 맞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을 확 죽였으니까.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어쨌든 그러면은 반대로 그 풍선 효과가 밑으로 간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한 10억대로 간다. 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도 중요한 요소인데 전 제 생각에는 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출은 2순위고요. 1순위가 심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 때 특히 이제 5월달, 6월달 확 올라갔던 것들도 심리 때문에 그냥 조급하니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막 그 갑자기 10억대 후반에서 20억대가 넘어간 게 그 조급함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잦아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구간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웬만한 지역들은 다 해당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억대 구간들도 좀 해당이 돼서 한동안은 관망층이 될 것 같은데 거기랑은 좀 살짝 무관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의 하급지를 갈 것이냐, 경기도 인천의 상급지를 갈 것인가 그 고민하셨던 분들은 서울은 아무래도 규제를 받을 것 같거든요. 네. 좀 아직까지 규제를 좀 덜 받고 있는 오히려 경기도나 인천의 상급지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거래들 보면은 오히려 경기도 거래가 조금 더 증가하는 지역들도 생기고 프리미엄이 좀 올라가는 것들, 특히 이제 피가 없었는데 피가 붙는 네. 지역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새 아파트 위주로 해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경기도가 오히려 풍선 효과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약간 지역으로도 그렇죠. 같은 값이면 서울 바깥쪽을. 예, 왜냐하면 이제 같은 수도권이긴 한데 서울은 계속 규제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거든요. 네. 뒤통수가 계속 뭐 아픈 거예요. 네. 찌질러보는 것 같고. 근데 경기도, 인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긴 그래도 서울은 아니니까 이런 조금 심리적인 위안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뭐 토어제라든지 규제 네. 지역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서울부터 규제하지. 그렇죠. 갑자기 뭐 지방 뭐 아니면 수도권 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기도에서 규제를 해도 뭐 지금 과천 1년 한 6개월 정도 오른 과천 정도 빼면은 당장 규제할 명목들도 없거든요. 네. 과천은 뭐 서울보다 더 비싼 지역이니까 경기도는 조금 심리적으로는 서울보다는 조금은 좀 안도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 뭐 추가 대책 더 있다, 뭐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공언들을 막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이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 당분간 좀 심리가 좀 얼어붙을 것이냐, 아니면 이게 좀 시간 지나면 다시 또 사러 간다. 뭐 여기서 지금 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출을 규제로 해서 심리를 꺾어놓은 건 맞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한 한 달, 두 달 정도는 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 7월 달, 8월 달이 계절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아유 머리 아픈데 휴가나 갔다 오자, 갔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볼 것 같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건 부동산 채널이긴 하지만 주식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갑자기 네. 또 뭐 분리과세, 뭐 배당 분리과세면서 또 그리고 이제 뭐 연금들 이제 소액 그 사업장들도 다 퇴직연금 다 하게 하겠다고 네. 계속 주식시장에 돈을 밀어넣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지역 화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지원금 주잖아요. 25만 원씩. 그런 것들도 집은 못 사지만 주식은 살 수
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소비는 해야 되지만 그 소비하는 대신에 통장에 있었던 돈으로 주식 투자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계속 돈이 몰릴 것 같아서 주식시장에 이제 주가들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주식이 좀 올라가게 되면은 여윳돈들이 생기는 층들이 있을 거예요. 1억 투자하신 분들이 2배 되면 2억이 되는 거고 네. 2억 투자하신 분들은 4억이 되니까 그 돈 가지고 과연 주식을 계속 투자할까 아니면 조금 상급지 가는 데 쓸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예측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주식 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지만 네. 그 돈이 이제 나중에 그러면 우리 돈 모아서 이제 살 수 있네라고 생각하면 그게 뭐 조금 시간 지나서 부동산으로 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출 규제가 6억 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6억 원 이상 대출 받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는 않아요. 물론 비율로 양으로 따지기는 많겠지만 비율로 따지게 되면 대부분 다 6억 원 전후에서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8억, 9억 정도 받던 분들이 6억 원이니까 3억이 부족한 거잖아요. 네. 거기는 주식으로 한 2, 3억을 벌었어. 그러면 이제 그거 보태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니다. 이게 추가 네. 대책 나오고 앞으로 더 뭐 공급 대책 나오면 이제 전반적인 하향 기조로 갈 수 있지 않겠냐. 네. 여기로 가게 되면은 돈을 벌어도 안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향 기조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어렵다. 공급이 일단 없어요. 네. 이제 이건 공공연하게 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기조가 공급이에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정책을 만들 때부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들을 인식했다는 얘기고 2025년도 이 지금 이제 여름까지는 그나마 서울에 조금 서울 동부권 쪽에 입주 물량이 있는데 그거 끝나면 진짜 아예 없거든요. 네. 강남도 메이플 자리 끝나면 진짜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5년 하반기 때부터 2026년도는 올해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다 확정이 돼 있고 최근에 공사를 진행하는 곳들도 있어서도 계속 뒤로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2027년도에 조금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밀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2026년도, 2027년도까지는 공급이 서울에 부족하다가 이제 팩트고 확정된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서 서울에 뭐 내 집 마련이든 갈아타기든 임차 물건이든 부족한 것은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하락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뽑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금융규제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미리 조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뭐 대출이라는 걸 또 이제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어찌 보면 내가 이제 소득이 안정적이라면은 네. 미래에 벌 돈을 미리 좀 당겨가지고 그렇죠. 내가 지금 이제 살 수 있는 거니까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살 수 있었던 거를 못 사게 되니 그러면 이제 전월세로 살고 있는데 또 집값이 막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약간 좀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번 정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열이 심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금융위원장님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분이고 국토부 네. 장관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분이셨는데 그냥 밀어붙인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딱 보니까 느낌이 두 분 다 몰랐던 것 같아요. 국토부 장관도 이번 대책에 대해서 전혀 관여 안 했다고 본인이 말씀하셨고 네. 대정부 진굴에서 금융위원장님도 이 정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뭐 이주비 대출 뭐 이런 거 기타 등등에 영향을 준지도 몰랐던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보니까 이미 이제 좀 몇 가지 규제 정책들을 쫙 마련한 것 중에서 하나의 카드를 뽑아서 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이번 전 정부 인사가 아니라 이번 정부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제들은 계속 갖고 있는 것 같고 뭔가 과열됐을 경우에 하나씩 뽑아서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맛보기에 불과하다. 네. 본인이 낸 정책은 아니라고 하지만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뭐가 조금 더 과열되면 하나 더 나올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뭐 한 수십 개, 뭐 수백 개 정도는 없다 하더라도 두세 개 정도는 아마 조금 더 뭐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느낌상.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추가 규제, 그러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예를 들어 몇 달 지나고 아니면 뭐 연말 연초에 다시 약간 또 오름세가 느껴지면 추가 규제가 뭐 세금이든 뭐 대출 규제든 뭐든 나올 텐데 네. 뭐 어떤 것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네, 이거는 이제 어저께 네. 그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발표한 게 있어요. 해설 자료죠. 찌라시는 사실이 아니다. 네. 그렇게 발표한 적이 없다. 당연히 찌라시는 사실이 아니고 발표한 적이 없죠. 근데 그 찌라시가 계속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일종의 뭐 지금 뭐 워낙 AI가 발달하기 때문에 챗GPT 이런 걸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찌라시가 한 번도 언급이 안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정책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을 하잖아요. 저도 공공세미나 많이 가지만 회의에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그 브레인스톰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군가 그 기록을 하잖아요. 거기 나와서 진짜 거의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찌라시에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쓸데없는 소리든 아니든 간에 언급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찌라시로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확정돼서 정체로 만들어지냐 그건 둘째 문제로 해서. 그래서 지금 돌고 있는 찌라시 중에 몇 개는 아마 강도가 좀 다를 수 있고 지역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규제제가 나올 텐데 그 찌라시 내용들을 몇 가지만 좀 추려보면은 일단은 DSR을 더 강화하던가 아니면 네. 대출 금액을 아예 강화하던가 전세 대출도 조금 더 강화하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일 쉬운 거는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강남 3구랑 용산구만 조정대상 지역이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확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이제 다시는 토제 확대를 안 하겠다고 선을 걷는데 어저께 네. 정부는 할 수 있잖아요. 국토부가 할 수 있죠. 네, 국토부 장관과 광역지자체장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토제 지정도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가 있으니까 대출은 얼마든지 틀어 막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뭐 말이나 글로 남기지 않아도 째려만 보면 돼요. 그럼 알아서 네. 이제 딱 그냥 대출 중단. 뭐 시스템 뭐 고장나서 네. 좀 뭐 업그레이드 하겠다 한 달 걸립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또 뒤로 밀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카드는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지금 당장은 네. 수요가 더 불붙으면 안 되니까 수요를 누르는. 네. 그럼 수요를 누른다는 건 결국에 돈줄을 좀 조이는. 네.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하기 싫은 것 같긴 해요. 규제라고 네.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가기 전에 이 돈을 네. 자꾸 주식으로 계속 빼려고 하고 언론 프레이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금융적 정책들과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공 세미나 이제 그 언론사 세미나 잘 안 나가시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거 자주 가니까 보면 아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과거보다 작년보다는 확실히 금융적 전문가들을 더 많이 초빙해요. 부동산 전문가보다. 네. 예, 그것만 보더라도 정책적으로도 미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다. 예. 세금 쪽은 안 건드린다. 이런 얘기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네. 세금 뭐 증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좀 오해를 바로 잡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어저께 SBS 가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들인데 지금 우리는 세금을 충분히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네. 예, 이게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세금으로 규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으려면은 이전에 세금 규제는 다 해제를 하고 정상 기본 세율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맞겠댔는데 규제를 완화를 해야 사실 네. 그 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취득세 중과, 보유세 중과, 양도세 중과가 그대로 법으로 남아 있거든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시행령으로 5월 9일까지 유예를 해놓은 것이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없애려고 했잖아요. 국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국회가 노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워낙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 그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가 취임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은 세금 규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더 규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다주택자들이 없는 이유가 투자자들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다주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뺏기 할 수 없는 이유는 똘똘한 한 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 규제를 받는 거지 다른 규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똘똘한 한 채 이 풍토가 있는 이상은 세금 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충분히 역대급으로 세금 규제를 받고 있는 전국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얘기들이 보면 뭐 보유세를 더 높여야 된다. 결국에 강남 쪽을 잡으려면은 네. 뭐 왜냐면 뭐 거래를 안 하고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팔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유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막 찌라시가 막 돌잖아요. 네, 찌라시에 2번이 언급됐고요. 네. 네,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저도 이제 몇 번 회의에 불려가서 얘기도 나누고 오긴 했었는데 잘못만 들었어요. 일단 예를 들어서 종부세 말씀하셨는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개인 기준이고 이게 총액 기준이 아니라 개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방에 뭐 2억짜리를 10개 갖고 있어. 그럼 20억이잖아요. 그럼 강남구에 20억 한 채랑 지방에 그 오르지도 않은 아파트 2억짜리 10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몇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시겠지만 그때는 뭐 규제가 심해서 한 3주택 이상이면 막 중과가 네. 기하급수로 증가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20채 갖고 있어서 지방에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보면 더 선한 역할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잡으려고 하는 것은 다주택을 더 중과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고액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이는 한남이다, 한남 네. 더일이다, 뭐 에테노 청담이다. 이게 이제 공시가격으로 200억이 넘는 주택들 있잖아요. 이 20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1주택이기 때문에 세금이 아주 크진 않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금액에 비례해서 조금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고가 아파트들이 종부세가 부담되면은 요것들이 가격이 내려오거나 좀 팔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매도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시세가 내려오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는 있겠죠. 이번에 이제 세법 개정안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아마 거기에 그런 총액으로 그쵸, 뭔가 그쵸. 보유세를 전환한다. 그러니까 세율을 뭐 늘리는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이제 기준만 바꿔도 네. 뭐 고가 주택들은 좀 중과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 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반영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지방에 좀 활성화 정책들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지금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피해자들이 지방 물건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다주택을 중과하게 되면 지방은 거의 망하고 굉장히 세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방 완화책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에 대한 것들을 완화해주면은 지방 부동산에 대한 것들도 조금은 도와줬다라고 아마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서울 특히 이제 강남 뭐 말씀하신 고가 주택들 막 똘똘한 한 채 막 가고 있는 것들은 누르는 정책이 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고 네. 다만 뭐 최대한 주식으로 보내겠다. 네. 이렇게 이제 전망하신다는 얘기였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 고가 아파트 사느니 주식에다 50억 투자해라 뭐 이런 느낌이죠 그냥. 스마트 튜브의 김학렬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전세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장에 유동성 공급하는 게 당연히 이제 주담대가 있겠지만 또 하나가 이제 전세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전세 끼고 집을 사거나 뭐 세입자한테 전세금 올려받으면 뭐 그게 또 어차피 남의 돈 쓰는 건 마찬가지니 네. 전세 쪽도 이제 대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전세 자금 대출 나가는 게 결국에 뭐 원흉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댓글에 정말 많거든요. 네네. 전세 시장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전세 시장. 아 저도 이게 참 고민이고 예측이 좀 어려운 게 어느 정도까지 손을 댈 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세 쪽은 원래 손을 잘 안 댔었거든요. 네. 임차인들 세상이라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 정부가 어찌 보면은 좀 무섭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저를 하지 않더라고요. 목적이 생기면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6월 27일 대출 네. 규제로 알 수 있었거든요. 6월 27일 대책으로 제일 전 선의의 피해를 본 것이 뭐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임차인들이라고 생각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조금 박탈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 계획을 세웠었고 지금까지 그걸 활용해서 이사를 했었잖아요. 네. 하루 아침에 그걸 이제 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조금 똑똑하신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를 전략적으로 노립니다. 싸기 때문에 입주자기 네. 때. 그래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풀로 받아서 바로 입주를 하죠. 근데 그게 지금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신축 예. 아파트 전세는 어쨌든 대출 없이 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임차인들은 이제 못 가요. 이제 구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물론 이것도 선의의 피해자냐 아니냐 따지게 되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근데 그런 수요들 임차인들의 수요들이 이제 좀 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규제를 계속 확대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출도 줄인다고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에다 DSR 넣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전세자금 DSR을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한테 듣겠다고 하는 것들도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전세 쪽에다가 좀 금액을 낮추려고 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선의의 피해자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전세 쪽 시장은 좀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전세 쪽도 시장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로 가려고 하는 수요들이 조금은 이제 증가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어쨌든 명목상 전세가는 내려가지만 반전세가 늘어나고 네. 월세가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근데 전세가 내려간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반전세나 월세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임차인들한테 부담은 더 클 거예요. 네, 은행 이자보다는 더 셀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반대로 그 돈을 누군가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에서 반전세로 가서 1억이 줄었다. 그럼 네. 1억만큼 어쨌든 집주인이 뭐 그 돌려줘야 될 텐데 네네. 그 돈을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돈도 그 대출을 뭐 이렇게 상환하는 것도 전세 반환 대출도 막 막고 하니까 네. 여기서 그럼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막았다가 풀었다는데 오늘 보니까 또 부산은행에서는 또 해주겠다라고 발표한 거 보니까 뭔가 또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6월 27일 대책 중에 부작용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전세금 보증하는 것들에서 생활안전자금 1억으로 막은 것들은 풀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또 다시 뉴스에서. 또? 네, 그래서 네. 이들도 그러니까 임차인 건든 게 자기들한테 플러스 알파가 안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바로 이제 의견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급조된 정책이었다고 하는 것들이 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마 임차인들이 원하면은 조금씩은 이제 원래대로 조금 완벽하진 않겠지만 돌려줄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시도를 하겠죠. 전세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그래서 아무래도 전세 때문에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고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세를 없애려고 하는 정책들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전세를 최소화하겠다. 그러니까 네. 뭐 아예 없애진 못하더라도 이번에 확실히 전세 시장을 좀 많이 축소를 시키겠다라는 그 목적의 의미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세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 전세 얘기만 하더라도 진짜 뭐 며칠 동안에 네. 세미나를 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제 느낌은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전세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임대인들을 위한 제도라고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모든 전세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것들을 디테일하게 쪼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 사기 문제부터 한번 간단히 한번 넘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여러분들 오해가 많으신데 전세 사기하고요 아파트 전세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전세 사기의 99.9%는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A, B, C가 있는데 C에서 생긴 문제로 A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문제하고 아파트 전세 문제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세대 빌라 전세 문제는 그쪽 방향 그쪽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거 푸는 것조차도 아파트에서 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이제 이게 제 느낌도 아닌 느낌인데 제도권 전문가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전세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적인 조언을 할 때 전세는 무조건 없애야 된다 하면서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선진국들은 전세가 없다 이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몇 번 세미나 갔더니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분들이 뇌피셜 이 많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제가 이거는 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번 정부에서 그동안 조사한 데이터도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 또 데이터 보고 옛날 거라고 싫으시면은 새롭게 조사해서도 돼. 주거실태 조사해도 매년 조사하는 게 있고요. 임차인들한테 너 월세가 좋냐 전세가 좋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그냥. 다들 전세를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결정할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전세는 임대인들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이 맞아서 만든 제도인 것이죠. 일방적인 제도가 아니거든요. 이게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고 발전해 온 것은 서로의 이해관계에서 둘 다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유지가 된 것들인데 한 번도 임차인들이 전세가 좋다 월세가 좋다 얘기하는 전문가를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뇌피셜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명확하거든요. 임차인들이 전세를 원해요. 그러면은 전세를 원하면은 이 전세를 문제가 없이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를 시장에서 이렇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 연구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그냥 문제가 생기니까 없애겠어. 갭 투자 문제라고 하니까 근데 갭 투자가 왜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들도 왜 문제인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기존 것들을 없애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약간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뭐 문제 생기면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한 분은 이제 꼬리 자르기라고 하죠. 네. 없애는 쪽으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분은 그냥 뭉개죠. 시간이 해결해 주겠거니. 그래서 저는 이제 다세대 빌라의 전세 사기 문제는 뭉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몇몇 정책들은 그냥 자르려고 하는 것들인데 아마 이번에 아파트 전세 쪽은 자르려고 하는 정책인 것 같고 다세대 빌라 쪽은 지금 뭉개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장을 좀 통제를 하고 컨트롤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데 네. 주담대는 어쨌든 정부가 은행을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네. 전세 쪽은 사실상 사금융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이렇게 주담대가 안 나오면 전세를 줘버리니까 그러면서 또 돈을 융통을 하니 전세를 확실히 이제 눌러버리면 이제 이래나 저래나 주담대를 가지고 다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국가 운영상 더 맞지 않냐 뭐 이런 네. 방향 아닐까? 그거는 이제 대신에 임대료는 정치인들의 올라가지만. 예, 정치인들의 속마음일 겁니다. 근데 네.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못 하겠죠. 왜냐하면은 뭐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주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통제란 말을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게 권위적인 게 맞고요. 공무원 조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허가권이라든지 그런 좀 우월한 입장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년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공급도 부족하다고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신축 선호도는 뭐 계속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뭐 전세는 잘 못 구한다면 뭐 전세가도 내려가고 월세도 같이 내려가면 제일 해피하겠지만 네. 공급이 없으면 보통은 이제 전세를 누르면 월세가 튀든 네. 뭐 어떻게든 전반적인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내년에 월세의 어떤 급격한 상승 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월세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었고 지금 2년째 올라가고 있어요. 월세는 전세보다 훨씬 더 많은 빠른 스피드로 올라가고 있었고요. 네. 뭐 과속화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기하급수로 올라가지는 않고 그냥 인플레이션 이상만큼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거는 각오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전세도 살짝은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세상 일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그룹사에서 뭔가 지침이 바뀌면은 되게 불편해요.
네. 이것들을 이제 그래서 막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날 방식으로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몇 개월은 걸리는데 그냥 어차피 해야 되다 보니까 몇 개월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세상 일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지금 뭔가 이제 전세에 대한 대출 규제가 들어왔죠. 불편할 텐데 그래서 만약에 대출이 안 나와. 예전에 대출이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전세금은 올라갔었단 말이죠. 전세 대출이 잘 안 나왔을 때도. 네. 지금 어차피 많이 나와봤자 5억이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전세 자금 대출이 뭐 10억, 20억, 30억 나오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안 되고 5억이거든요. 그럼 5억 안 나와도 전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또 풀로 안 받고 뭐 1억, 2억만 받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만큼 빼고 그냥 그 전세가 디폴트가 돼서 그때부터 전세가 올라가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대출을 안 받는 만큼만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저도 하나 좀 우려되는 거는 네. 내년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 내후년이 어쨌든 입주량이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입주장 때 전세가 구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 구하기 힘들어서 막 좀 싸게도 내주고 그렇죠. 하는데 입주장이 없으면 전세를 막 빨리 구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좀 작아지니 네. 이런 상황에서 막 금리 내려가고 하면은 뭐 그래 그럼 반전세로 간다 하면서 막 월세 막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건 이제 저희 유료 강의에서부터 하는 얘기인데 네. 예,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신규 아파트가 뭐 1년에 뭐 적어도 3만, 많을 때는 5만, 또 4만 전후가 이제 할 때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신규 입주 물량들을 이제 활용하라고 하고요. 입주장이 없거나 공급 물량이 없는 쪽에서는 분명히 여기는 전세든 매매가든 올라가니까 그것도 미리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라고 보통 이제 조언들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부분들이고요. 2026년도, 27년도는 전세 월세가 내려갈 가능성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정부도 모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예.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들 중에 하나는 어쨌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인위적으로 네. 뭐 그냥 기간을 더 연장을 시켜주는 네. 플러스 2 쿠폰을 뭐 하나 더 준다든지 2 플러스 2 플러스 2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전월세 상한제를 뭐 일시적으로 적용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시세가 올라도 못 올리게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좀 극약 처방이 또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진짜 헌법을 초월하는 거라서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 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아파트 가격 상한제를 두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임차인들은 임차인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그것들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임대차 상한을 두는 것들은 전세적으로 드문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우리가 전월세 상한제 5% 상한이 2 플러스 2는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2 플러스 2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임대인들은 더 올리겠죠. 공급이 없는 거. 그냥 공시를 내버려 두는 한이 있어도 더 올리려고 하겠죠. 예. 아니면 뭐 과거처럼 실거주를 하러 들어간다든지. 왜냐면 그때 2 플러스 2 쿠폰을 이제 소급 적용한다고 하니까 막 다 실거주로 막 들어가고 막 그랬었던 게 저도 기억이 나요. 예. 가평에 살던 할아버지 분이 갑자기 대치동을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왜 들어가셨냐고 했더니 네. 원래는 이제 애들 다 키우고 전원주택 갔는데 네. 실거주 하라고 해서 들어간다. 그렇죠. 예, 학군도 필요 없으신데. 그러면 이제 임차 물건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원래 전세 그 1년이었다가 2년으로 늘렸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계속 반복되어 온 문제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공급은행이 4년이잖아요. 그럼 또 그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가 대한민국 역사상 전세 가격이 제일 많이 폭등했던 시기 중에 하나인데 그게 2 플러스 2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또 그렇게 되면 또 반복되겠죠. 그러면 또 이게 어차피 정권이라고 하는 게 맥시멈 5년이거든요. 이미 이제 1년 차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럼 남은 4년 동안 더 힘들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이 전세라는 게 뭐 임차인한테 좋은 제도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임대인한테도 좋은 제도니까 이게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이 맞았죠. 네, 서로 이제 뭐 이득을 서로 네.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제도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전세자금 대출은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근거 없는 대출일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담보가 없는 대출이잖아요. 신용 대출인 것도 아니고 뭐 애매하잖아요, 이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 자체는 이제 없애고 다른 식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걸 계속 살려놓는 게 맞냐. 뭐 이런 논리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 대출 자체가 상품으로 보면 좀 이상한 제도다. 어떤 근거 없이 그냥 대출이 막 나가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을 서가지고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법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 얘기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하신 분들은 다 배우셨을 것 같고 일반인 분들께서 법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전세권은 채권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채권이면 지금 하신 말씀이 맞아요. 네. 근데 전세권은 물건이거든요. 물건은 담보가 돼요. 담보가 되기 때문에 전세권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주택 안에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채권의 회수를 세입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해버리면 되는 것들이에요. 전세자금 대출이 대부분 다 은행으로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리스크가 저는 없는 대출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일 안전한 대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집주인과 무슨 쿵짝을 해서 뭐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전세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은 이건 뭐 법적으로나 금융적으로나 뭐 리스크 차원에서 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이것들을 예전에 대출을 안 해줬다가 해줬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전세가가 이제 더 집값을 밀어 올린다. 높아진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 올렸다라고 하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맞으면서도 좀 틀린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전세가율이 생각보다 서울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렸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맞아요. 저도 그렇게 투자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다세대 빌라도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린 것도 맞습니다.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했던 것들. 그래서 전세가가 이제 그 전세 사기가 발생한 것들이니까 붙어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50%밖에 되지 않고요. 특히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재건축 재개발 물건들, 특히 재건축 물건들인데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반포주공 1단지나 잠실주공 5단지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가율이 20%도 안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렸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건 억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기보다는 그냥 수급의 문제인 거인 것 같거든요. 새 아파트를 필요하는데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많이 올라간 것들이고 미래 가치가 반영됐다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세를 자꾸 없애려고 하는 그냥 음모론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자꾸 그렇게 음모론을 자꾸 펼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다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임차인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인들한테도 유리한 제도지만 임차인들한테도 유리한 제도잖아요. 그러면은 둘 다 유리한 제도를 왜 없애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것들이고 자꾸 전세를 없애려고 하는 그냥 제도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저는 음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는 세금 걷기가 힘들잖아요. 지금은 세금을 걷습니다. 간주임대로. 그래도 저도 간주임대를 꽤 많이 내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세금 거두려고 하면은 작정을 하면은 똑같이 될 수 있고 왜냐면 그거를 은행에 넣었을 때 생기는 이자만큼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지금 월세로 전환시키면 확실히 종소세로 더 많이 거둘 수 있으니 그런 거가 아닐까 추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전세를 좀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지금 현재 기조는요. 거의 막 몸부림을 치는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 와서 그렇게 막 주장하시는 분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뭐 전세 소멸은 뭐 월세 상승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뭐 임차인 입장에서는 좋을 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렬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전세도 원인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특히 말씀하신 재건축은 뭐 전세가는 똑같은데 막 매매가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뭔가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 이제 신축 선호도가 있는데 신축이 부족하고 집이 부족하니까 원래는 지금 신축이 막 올라가다가 신축이 이제 비싸지니까 신축이 될 재건축이 막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에 제일 핵심은 집이 부족하다 이거 아닐까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똘똘한 한 채. 전 이거 진짜 빨리 타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지방 분들이 서울을 이렇게 많이 사지 않았어요. 서울에 대한 수요가 점점 기하급수로 증가했거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전에는 10명 중에 1명, 2명, 한두 명 정도였었는데 요즘은 몇 년 전에는 5명 중에 1명, 최근에는 3명 중에 1명이에요. 서울 물건 사시는 분 중에. 그럼 지방 분들은 지방 아파트 팔아서 사는 게 아니라 원래 부자분들이 있잖아요. 지방에도 뭐 성형외과가 있고 의사도 있고 전문직도 있고 장사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한 100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구에서 부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를 사도 되지만 한 채밖에 못 사. 이 두 주택부터는 중과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방 대구나 부산에서는 임차를 살고 이걸로 그냥 서울에 제일 좋은 거 사는 겁니다. 그런 욕망이 안 생길까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최근 한 5년 동안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똘똘한 한 채 정책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그러니까 결국은 유동성의 총량이 지금 시세일 텐데 유동성을 서울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더 좋은 건 사실이니까. 근데 서울로만 몰리는 것은 좀 분산시킬 수 있잖아요. 좀 주식으로 돈을 유동성을 빼려고 하는 것처럼 서울로 몰리고 있는 부동산 관련 유동성을 지방으로 조금 돌렸으면 하는 것들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정책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방은 어차피 많이 올라봤자 서울을 역전할 수 없어요. 투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예, 그래서 전 지방은 그냥 비규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냥 뭐 이건 개수 제한, 금액 제한이 아니라 서울보다는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지 수도권 이외 지역들은 좀 부동산으로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용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최근에도 이제 대구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대구분인데 자산이 많으세요. 근데 많겠죠. 서울에 네. 이미 두 채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요거 가지고 상의를 했거든요. 네. 하나 더 사야 된다. 그래서 대구에는 왜 대구는 뭐 별로 관심이 별로 없으신. 네. 네. 그냥 어차피 뭐 대구는 뭐 우리 때까지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게 점점 늘어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대로 지방을 살리면 지방에서 돈 벌어서 또 서울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돌고 돌아 다시 서울로 오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방으로 돈을 좀 보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방도 집이 필요해요. 저도 이제 리서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 채만 사게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방 하나 사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2개 있고 지방 하나 있어도 하나도 붙잡아 두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방은 갖고 있어봤자 계속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조금이라도 거기 지방에 좋은 입지들, 좋은 아파트들은 올라간다는 것도만 보여줘도 그렇게 무지막지로 빠져나가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가끔 뵀는데 지금 우리 또래만 하더라도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아요. 대학생들도 서울서 이제 즉 대학 나오고 취직하신 분들도 지방이 고향인 분들도 있는데 은퇴하면 지방 가 살아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들조차도 제가 뭐 조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드릴 때 서울에 사놓고 가세요밖에 말씀 못 드리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예. 근데 남자분들은 솔직히 집으로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으세요. 근데 지방은 사놓으면 집값이 빠지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냥 자신 있게 지방 사셔도 집값 빠지지 않으니까 자식들한테도 그냥 인플레이션 정도는 해지할 수 있게 좀 세팅이 가능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도 꽤 많다는 것들만 좀 알아도 정책이 이렇게 나오진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걸 위해서는 취득세 중과가 없어지고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도 주택 수가 아니라 그냥 총액으로 합쳐지면 거기다가 지방은 좀 혜택을 좀 더 줘야 될 것 더 같아요. 줘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보유를 해야 되니까 네. 취득세 면제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취득세 면제. 예, 근데 당연히 뭐 보유세는 그런 거 종부세 같은 거 없애는 게 당연하고요. 네. 그러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좀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이게 한번 기조가 이렇게 돼버리면 네. 지금 와서 다시 지방이 올라가는 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은 서울 쏠림 현상이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기 쉽지 않을 수도 근데 있을 것 지금 같은데. 너무 다주택을 다주택 규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거의 한 생겼는데 7, 8년 됐죠. 예, 저는 이제 그 예전에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다주택 규제를 심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많이 점핑이 됐다가 이명박과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지방을 굉장히 많이 완화했었거든요. 그때 지방 많이 했어요. 저는 네.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지방도 돈이 된다는 얘기 들어가면은 투자자들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금은 그러니까 이게 뭐 서울에 막 몰리고 있는 것들을 절대적으로 다 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조금이라도 한 5분의 1이라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방 소멸을 조금 늦출 수 있고 서울이 좀 더 올라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요즘에 이제 경제도 안 좋고 뭐 경기는 뭐 더 안 좋은 상태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냐 도대체 누가 사주냐 사줄 사람 없다 얘기도 많잖아요. 근데 또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들 대다수는 집값과 전월세가 다 오를 걸로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그러면 이 뭐랄까요 사람들의 예측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게 상승세가 있으니까 그냥 뭐 관성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의 근거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도 뉴스를 보기도 할 거고, 근데 뉴스보다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아마 체감 경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지만은 공급이 부족한 거 분명히 알고 집값이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제일 피부적으로 먼저 와닿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방에서도 최근에 수성구는 꽤 올랐어요. 수성구에 있는 네, 그 맞아요. 아파트 꽤 올랐고 부산도 알게 모르게 미분양 다 없어졌고 피가 없었던 것들도 마피도 정상적인 피로 올라왔고 뭐 그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그들도 아마 이렇게 되면은 좋은 데는 올라가겠지 그런 겁니다. 아마 모든 부동산이 다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이 가고 싶어하거나 늘 관심 가졌던 입지들은 오를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공급이 적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매매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전세가는 철저하거든요. 실수요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별로 없네. 그리고 봐도 전세 매물이 나올 것 같지 않네. 그럼 당연히 전세가는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게 아마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방도 이제는 공급을 많이 했지만 네.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공급이 이제 거의 중단되는 지역들이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울산 이런 데들은
서울은 제가 최근에도 뭐 지방 강연 갔는데 울산 요즘 뭐 엄청 뜨겁다고 막 집을 몇 번 살려고 했는데 놓쳤대요. 네. 근데 작년 뭐 재작년에는 안 그랬거든요. 지금 뭐 지방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울산이 제일 좋고요. 울산은 제가 작년 말부터 이제 매매가 전세가가 있는데 제가 전세 시세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방송 나왔었도 전세가가 5개 구 모두가 다 플러스였어요. 다른 광역시들은 전세가가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네. 울산은 전세가가 다 플러스였었거든요. 특히 제일 인기가 많은 이제 남구, 네. 신정동, 옥동 뭐 이런 데들이 인기가 많을 텐데 그 지역들은 계속 플러스가 있었고 빠졌다가 막 올라가는데 제일 먼저 반등을 했었고 그리고 신규 아파트 분양도 잘 됐고 기존에 있던 미분양들도 미분양이 없어져서 미분양 관리 지역도 해제가 되고 그럼 결국은 수요 대비 공급이 이제 맞고 이제 수요가 좀 올라가는 것들이 좀 느껴졌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울산이 대표적인 예고요. 그렇다고 뭐 서울처럼 뭐 드라마틱하게 뭐 몇 억씩 올라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정도인데 요 아마 기조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수성구가 있는 대구도 아까 수성구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되게 재밌는 결과가 있었는데 수성 아이파크 2차가 분양을 했어요. 지금 대구는 미분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광역시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거의 한 9천 세대 가까이 되는데 기존에 이제 올해 분양했던 한 7개 사업장 정도가 있는데 평균 경쟁률이 1대1 정도 해요. 네. 분양 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수성 아이파크 2차는 79대 1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79대 1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경쟁률이거든요. 완판된 겁니다. 그런 것들. 네. 그래서 그만 보더라도 지방에서도 뭔가 입지가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들은 수요가 있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지방도 생각보다 이제 가격이 자기 눈안에 들어오는 이 좋은 입지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급을 많이 안 한 좀 이유도 있고요. 또 서울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도권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서울을 어차피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 산다 하더라도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구도 올라갈 수 있고 충분히 싸니까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층들부터 그런 지역부터 아마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봐도 지방은 안 된다 해도 네. 결국에 회복하면 네. 그때부터는 지금 사야 되겠다고 생각보다 바로 막 바뀌시더라고요. 왜냐면 전월세로 평생 살아야지 뭐 나는 서울에 집 사야지라고 해도 사실 거주지가 지방이시기 때문에 네. 지방에 집값이 올라가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또 마음이 또 금방 바뀌시니까. 예, 이건 이제 제가 과거에 제가 투자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네. 거기 투자한 얘기가 아니에요. 목포라는 지역에 제가 한 20년 전, 15년 전에 투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시기냐면은 목포가 전라남도에서 되게 강자였었는데 거기 이제 무안군이라고 하는 거와 목포구 사이에 네. 남학신도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합니다. 거기가 이제 그 전라남도 도청이 이제 네. 광주에 있다 내려가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타이밍에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가 입주하니까 거기 이제 목포에 이제 상동이라고 하는 하당동이라고 네. 하는 입지가 제일 좋은 입지인데 정말 좋은 입지가 인기가 많았는데 빠지는 거예요. 왜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저는 이제 그걸 기회라고 봤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하당동, 상동에 사러 갔더니 20평대가 1억이에요. 1억. 네. 그게 또 5천에서 1억 올라온 거예요. 그때는 쌌으니까. 중개업자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걸 왜 사냐는 거예요, 저한테. 예. 서울서 와서 실적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남학 신도시에 수만 세대가 들어온다 지금. 여기는 망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1억 사가지고 9천만 원에 이제 전세 세팅하고 1,000원 갭 투자나 1,000만 원에 갭 투자한 거죠. 꽤 많이 샀어요. 근데 그 제가 얼마에 팔았냐면은 1억 5천에 팔았거든요. 네.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 입주장 끝나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실질적으로 신규 물량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좋은 입지들은요, 학군 좋고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다시 올라오는 시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거기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거기는 이제 많이 낡았습니다. 네. 15년 전에는 덜 나갔어. 준신축이었었는데 지금 완전 낡은 지역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입주장이 많아서 주춤하거나 마이너스 시장이 되는 지역 중에서도 지방에서도 기회장이 열릴 것 같고 그거는 뭐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입지는 좋은데 살고 싶은데 돈이 부족한 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은데 이분들이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옛날에 이제 비아파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네. 오피스텔도 있고 뭐 빌라도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 하는데 이쪽 지금 어쨌든 뭐 규제를 막 받고 있는 상황이나 뭐 마찬가지인 거죠. 이쪽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면 정부가 공급을 하려고 해도 대단지 아파트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쪽이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지금 본의 아니게 수혜를 받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지금 다세대 빌라 중에서도 지역을 말씀드리진 않을게 또 몰리면 또 이상하게 될 수 있으니까 꽤 올라간 지역이 서울에는 생겼습니다. 네. 생겼기 때문에 그걸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이미 단기간으로도 수익을 빨리 보셨을 텐데 문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파트는 그냥 노골적으로 아파트를 말씀을 드리는데 다세대 빌라는요 수명이 좀 짧아요.
네. 그리고 이게 대체 상품이 금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구축보다 신축의 그 경쟁력이 월등히 더 세요. 아파트는 구축이라 하더라도 입지가 좋으면 그래도 수요가 있는데 다세대 빌라는 이게 상품 경쟁력에서 밀리는 순간 그다음부터 바로 도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빨리 또 재건축을 해버리고 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은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시세가 아직까지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 아파트가 많이 올라왔는데 상대적으로 싸야 보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요가 좀 몰린 것들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도 아마 올라가는 데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단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정부에서 공급 정책을 내놓을 거란 말이죠. 네. 이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건 저도 찌라시 보고 알았어요. 아파트 공급 계획책은 뭐 기존의 남은 부지를 활용해서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네. 뭐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일 텐데 그것도 이번 대통령 임기 내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준비 기간들이 꽤 많이 걸려서 그래서 뭐 신도시를 한다 이것은 최소한 7년 10년이 걸리는 프로젝트고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이것도 똑같이 그만큼이 걸려요. 그래서 단기간 아마 공급으로서 수혜를 볼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공급을 좀 늘려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쪽 공급이 늘면은 이쪽 구축들은 또 손해를 보는 수밖에 없는 거라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공급을 좀 열어주려고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누군가 사줘야지 그게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줄 사람이 없으면은 뭐 시행을 하거나 분양하는 분들이 아예 시작을 안 해버리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 비아파트 쪽을 사기 좋게 만들어주는 세법 개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 살 테니까.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안 살 것 같거든요. 네. 아니 똘똘한 한 채만 사라는데 예. 누가 빌라 한 채를 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세대 빌라도 주택이잖아요. 그 네. 주택 중과를 그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네. 임대 사업자 제도를 열어준다고 하는데 이제 임대 사업자를 겁이 나서 못 해요. 지금 열려 있긴 하죠. 6년짜리. 예. 그러니까 불안하고 또 뭐 이게 또 보증보험 가입하고 그것도 왜 임대인이 가입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의무로. 예, 네. 임차인이 수혜자인데 어떻게 임대인이 돈을 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임대인들이 지금 불이익을 받는데 쉽게 투자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근책을 줄 겁니다. 파격적으로 뭐 세제적인 혜택도 주고 제도적인 혜택을 줄 텐데 우리가 참 불안한 게 뭐냐면은 뭐 소급 적용 네. 뭐 이런 것들로 뒤통수를 하도 많이 맞아다 보니까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네. 어설프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다세대 빌라 등 이렇게 좀 비아파트 쪽 상품들은 이게 또 소외당하거나 갑자기 또 과열되면 분명히 규제가 들어올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라서 좀 주시려면은 아주 영구적으로 좀 뭔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던가 네. 좀 파격적인 혜택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준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걸까요? 예. 그러니까 세금적으로 좀 그 혜택을 확실하게 주지 않으면 공급 대책이 발표가 돼도 실제 공급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그 기존의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거를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들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네네. 이제 힘든 시간 다 지났다. 앞으로 좀 좋아질 거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뭐로 정리해야 된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다세대 빌라는 재개발 이슈가 없으면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예, 본인이 뭐 재개발을 직접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이런 능력이 없으시다 보면 근데 오피스텔은 그나마 조금 사정이 다른 게 아파트에 거의 가깝고 관리가 되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원래 오피스텔의 목적은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 수익이거든요. 최근에 월세 수익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매매가는 좀 내려오고 월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월세 수익률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한 5%가 나오게 되면 괜찮거든요. 네. 최근에 평균이 4.97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오피스텔 안 팔고 월세 받아도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도 너무 낡게 되면은 또 이게 계속 또 수리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초기 좀 아주 낡지 않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월세 받으시면서 좀 유지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오피스텔도 공급이 또 확 늘 수 있거든요. 옆에 또 네. 오피스텔이 늘 수 있는 부지가 있는 데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입지가 좋은 데들은 그렇게 관리하시면서 그냥 월세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급이 적은 건 확실하고요. 월세 올라갈 것도 확실한데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오피스텔 월세가 조금 더 저렴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풀옵션 됐던 오피스텔은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아마 이제 입지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선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정도는 좀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곳들이 좀 있다. 예, 월세 뭐 수익률이 지금 5% 됐으니까. 전부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네네네. 그러면은 모아타운 쪽은 어떻게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빌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요즘에 저희 모아타운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 팔아야 됩니까? 뭐 좀 더 가져가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 고민 많으시거든요. 이게 이제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계획이든 투자거든요.
투자는 100% 확률은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투자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워낙 새 아파트가 많이 필요한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입지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성을 올려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모아봐. 그래서 이제 동의율을 모아온 거예요. 근데 동의율 자체가 너무 낮아요. 낮아서 저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뭐 우리 추진한다 해서 가격이 오르면 네. 좀 파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꼭 준공까지 끌고 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돈을 버는 분들은 아주 명확합니다. 화가들이라고 하는 이제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구역을 그린 다음에 동의서를 막 모으고 다닙니다. 근데 그분들은 저는 100%라고 보는데 물건들을 다 사놨을 거야. 그림 그리기 전에. 예. 그리고 올라가면 팔겠지. 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면 땡큐고. 네. 예. 사업 진행 안 되면 흐지부지 끝나면 돼. 어차피 나는 돈 벌 만큼 벌고 파고 나갔으니까. 네. 그런 구조기 때문에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올 연초에 오세훈 시장은 대선 나오면서 서울시장직을 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같은 정권 내에 같은 민주당, 같은 뭐 국민의힘의 다른 시장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걸 이어서 추진하느냐 그렇게 된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이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 정책들을 너무 맹신하는 것들은 저는 반대고요. 네. 모아타운은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이었다는 것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동의율이 50%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는 90%가 넘어도 돈 없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10원도 안 내는데 새 아파트를 준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곳이었으면 재건축 재개발을 했겠죠. 그렇죠. 뭐 하더라도. 그래서 좀 네. 모아타운만큼은 정말 보수적이고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좀 네. 조심을 해야 된다. 예, 예. 스마트 튜브의 김학렬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26년, 27년 뭐 수도권, 서울 뭐 전반적인 어떤 상승세가 있는데 어떤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승 방향일 것 같다. 뭐 전세든 뭐 매매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우선은? 인기가 있는 입지들. 인기가 있는 예, 입지들. 서울도 그렇고 서울도 다 오르지 않아요. 서울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을 뿐이지 그런 것들이. 경기도에서도 인기 있는 입지들. 네. 전 지방에서도 인기 있는 입지들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네. 인기가 좀 덜한 곳들 네. 이거나 아니면 무슨 뭐 나홀로 아파트라거나 뭔가 동네는 좋은데 뭐 이게 상품 자체가 좀 나쁜 거를 네.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입장에선 지금 어떻게든 정리하고 옮겨 놔야 될까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근데 다행인 것은 이제 코어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구나 서초구나 용산구 이런 지역들은 그런 지역에 이제 나홀로 아파트들이라든지 조금 시세가 안 올랐던 아파트들은 월세 수요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런 데들은 뭐 갖고 있어도 큰 부담은 없어요. 근데 그런 아파트들도 갈아타시는 게 좋긴 하다라고 좀 조언드리고 싶은데 그 외에 인기도 없는 입지에 나홀로다. 재건축 네. 가능성도 없다. 이거는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이게 차라리 무주택자가 요즘에 편한 게 제일 편하죠. 예. 유주택자이신데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걸 네. 팔아야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거 대출 규제도 막 있고 네. 무슨 뭐 토거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게 안 팔려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하면은 본인의 선택 결과이긴 한데 저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내 집 마련,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제일 좋은 게 그냥 사면 돼요. 네.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유동성을 활용해서. 근데 1주택자분들은 일단 2주택을 못 합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아마 집을 팔아야지 돈이 생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 팔려야 되는데 지금 모든 정책들이 다 뭐 이것들을 원활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제도가 조금 바뀌지 않는 이상은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같이 뭐 과열세에서는 막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정신을 못 차리지만 네. 지금은 그래도 살짝 조금 눌려 있으니 네네. 약간 좀 시간을 두고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보고 있는 동네가 뭐 급등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내 거를 좀 팔고 좀 네. 싸게라도 팔고 현금화를 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매도 후매수 요 전략으로라도 지금 가야 될까? 지금 같은 타이밍 때? 네, 저는 이제 그거는 늘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상급지 가는 것들은 아무 때나 가도 돼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집을 팔아야 되는 분들은요. 자꾸 이걸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급지 가는 게 우선순위인지 내 집을 파는 게 우선순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종 목적은 상급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급지 가기 위해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내 집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너무 불확실한 네.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집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상급지는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최악의 선택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상급지 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정리해서 유동성을 모으는 것들, 나의 경제력을 모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어쨌든 중고가대 아파트들을 어쨌든 대출 규제로 살짝 좀 눌러놨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하 가격대에 약간 풍선 효과 아닌 풍선 효과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약간 기다리면 우리 집도 조금 올라가지 않나? 저기 지금 막 저기는 이미 다 갔으니까 우리 집 올라가서 요거 팔고 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요 타이밍 보고 계신 분들 분명 있을 거거든요. 네. 요 부분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8억대 가지고 있는 분들. 이건 뭐 제가 100% 확률은 아닌데요. 만약에 내게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가요. 네, 항상 이게 이렇게 타이밍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것들을 딱딱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려면요. 정보가 비대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이 서로 몰라야 돼. 이쪽 시세도 모르고 이쪽 시세도. 그게 2000년도, 2010년도 이전은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서울 내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동 이외에는 시세를 몰라요. 심지어는 동에서도 다른 아파트 시세 몰랐던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중개사들하고 얘기 안 하면 잘 몰랐으니까. 그렇죠. 중개사들도 또 이게 치부책이라 그러잖아요. 등록 안 해놓고 자기 힘들만 물건 갖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매물 나오면은 아는 사람들만 소개해주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상급일지에 금매물 사고 내 거에서는 최대로 비싸게 팔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심지어는 한 중개업자한테 여기는 최대한 싸게 사 이건 최대한 비싸게 팔아서 이렇게 세팅해달라고 하면은 그것도 해결해주는 또 능력 있는 그 중개업자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플롭테크가 2015년도부터 활성화됐어요. 그다음부터는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들보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쉽게 클릭 2번만 하면 알 수 있는 플롭테크 통해서 조건별로 검색이 가능해요. 너무 쉬워졌죠. 매물도 다 검색이 되고, 그러니까 나만 알 수 있는 싸고 좋은 물건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으로 다 의사결정을 하고 심지어는 가지도 않아요. 똑똑해져갖고 이제 바로 그냥 계약금을 쏩니다. 계좌 달라 그래서. 그러면 이미 늦은 거거든요. 제 주변에 최근에 그냥 계약하러 가다가 올리거나 가다가 엎어져서 못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준비되셨으면은 목적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작은 희생이 있더라도 목표가 정확하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더라도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개인적인 재테크라든지 자산 관리에서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내 물건이 선호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라면 조금 싸게 팔더라도 우선은 지금 팔아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좀 선호되는 종류나 지역으로 옮겨 놓는 것이 26년, 27년 대비하는 데는 좀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판 것들에 대해서는 다 잊어먹으시고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제 결정만 하면 되는 건데 뭐 이제 전세 만기되고 이런 분들 지금 요즘에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거 지금 대출도 규제되니까 그냥 한번 2+2 한 번 더 쓸까? 아니면 그냥 뭐 다른 동네 가서 4년 살면 좀 나아지려나? 이런 생각들도 있거든요. 지금 아예 전세를 얻어서 4년을 살아버리면 29년인데 요건 어떻겠습니까? 전세로 아예 4년 살기. 전세는요,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한시로 사시면 월세 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냥 빨리 내 집 마련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회사 팀원들이라든지 회사원, 우리 결혼하신 친구 있으면은 그냥 처음부터 집 사라고 하거든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래서 그냥 내가 못 들어가면은 너는 그냥 월세나 부모님과 가서 살라고 그러고 집을 일단 사두라고 말을 추천을 해요. 내 집 마련은 빠를수록 좋은 것들이고 늦으면 늦을수록 더 손해 보는 것들이거든요. 집을 샀는데 빠질 주택들을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물론 이제 단기간 빠질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집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이상의 시상승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만약에 지금 조금 내 경제력에 맞게 하급지의 전세로 간다, 뭐 이런 것 후퇴하는 것들이거든요. 이사는 상급지 아니면은 가지 마시고 그냥 현장에 있는 게 맞을 것 같고, 요만큼씩이라도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넓은 평형, 조금 더 새 아파트, 조금 더 좋은 입지 관련 노력들은 시기와 관계없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근에 제가 아는 뭐 저도 이제 상담하고 하는 분들 중에는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입자면 이제 뭐 보통은 이제 뭐 세입자 맞추고 내가 나갈게요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저거 있잖아요. 상생 임대인. 이거에 걸려서 절대 못 빼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을 무조건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 지금 전세 빼고 빨리 나가서 사고 싶은데 계약 기간을 다 채워야 되는. 근데 거기에 돈이 다 묶여 있어요. 그렇겠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사실상 이게 전세 살면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못 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럼 월세라도 가 있어라.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아니면 이제 살 수 있으면 사고. 그러면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현재 어쨌든 대출은 6억까지는 해주는데 6억을 받으려고 해도 연봉이 한 1억은 돼야 되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그렇죠. 그러면은 연봉 1억이 안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8억, 10억짜리는 언감생신이고 아마 한 뭐 5억짜리, 뭐 4억, 5억, 6억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요 정도 금액대들도
이번 어떤 정책이나 이런 시황에서 좀 상승세가 좀 보일까요? 저는 경기도, 인천 많이 추천드려요. 그래서 서울은 뭐 다들 너무 많이 아시고 뉴스에 매일매일 나오니까 네. 서울은 그냥 거의 실거래가 될 때마다 실시간 중계를 해주시거든요, 뉴스에서. 근데 네. 경기도, 인천은 뭐 과천 정도 빼면은 중계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 인천 같은 경우 아예 언급도 안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 서구 검단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억, 6억밖에 안 해요. 근데 거기는 대출도 많이 나고 비규제 지역이니까. 또 경기도도 지금 뭐 광명, 그다음에 뭐 이런 성남, 뭐 이런 지역들, 용인, 뭐 수원, 영통, 뭐 이런 데들 괜찮거든요. 여기는 수요도 많고 앞으로 또 새 아파트도 지금 많이 있어서 오히려 좀 눌림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시면 서울까지 다음에 바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첫 발부터 서울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대부분 한 90%는 안 될걸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들이 의사결정하는 것들 보고 또 어차피 따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2030 분들은요, 그렇게 하시면 못해요. 평생 못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것들은 안 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전문직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바로 강남에 가셔갖고 뭐 대출 전세 세팅하고 뒤에 후순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이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시작을 그냥 경기도나 인천 쪽에서 시작하셔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빨리 갈아타기를 하면 되죠. 뭐 2년 딱 살고 비과세 구간 채운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럼 충분히 저는 서울 입성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경기도권에는 충분히 괜찮은 것들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러면 경기도 쪽에서 구축으로 갈지 아니면 조금 더 멀리 가도 신축으로 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하실 것 같아요. 같은 값이면. 네. 경기도는 웬만하면 신축인데 경기도는 입지를 일단 우선해야 돼.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입지가 비슷하면 당연히 신축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는 이게 신축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테두리 지역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변두리 지역도 서울이 경기나 인천이 있기 때문에 끝지역이 아닌데 경기하고 인천은 끝지역은 진짜 끝지역이거든요. 네. 거기는 새 아파트를 하더라도 수요가 없어요. 미분양도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신축인데 좀 서울 쪽에 붙어 있는 쪽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좀 뒤에 배후지가 좀 있는 네네네. 그런 지역들. 그런 곳에 가능하면 신축급을 네. 사라. 지금 어차피 서울에서 밀려나는 수요들,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요들이 제일 중요한 수요층들인데 그들 수요층을 받을 수 있는 입지가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전세자금 반환 대출을 약간 풀어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네.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언급이 된 건가요? 아니면 네, 오늘 뉴스에 나왔. 그럼 이제 전세자금 반환 대출은 풀린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부산은행이긴 한데 그게 뭐 한은행에서 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뭔가 누가 문제를 제기했고 했으니까 풀어주는 거. 왜냐면 지금 전세 끼고 집 사면 네. 반환을 못 한다고 하니까 이제 예. 소위 말하는 갭 투자, 전세 끼고 사는 것 자체를 못 하겠다, 막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네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제도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좀 해주다 또 막아버리면 어떻게? 그렇죠. 뭐 숨통을 트이는 것들은 그러니까 갭 투자는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계속 네. 그걸 이제 방해하려는 시도는 있을 텐데 당장 이사를 나가게 하는 것들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바로 돌려주고 또 바로 또 뭐 하라고 한 조건이 있겠죠. 뭐 그런. 그러면 것들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어쨌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그러니까 이게 네. 일부러 갭 투자가 아니라 네. 사실 그 집 사러 가보면 한 반은 임차인이 살고 있고 반은 실거주고 막 이러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이건 확률적으로 뭐 두 집 중에 한 집은 어차피 전세 있는 집을 사야 되니 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갭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입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소위 말하는 전세 끼고 갭 투자 이런 거 지금이라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가능하면 실거주를 하러 들어가야 될까요? 저는 갭 투자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제 전세자금 대출 안 나오면은 네. 그냥 대출 없이 전세 들어올 사람은 골랄 수밖에 없죠. 뭐.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답답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임차인들도 선택의 폭이 좁아졌어요. 대출 못 받으면 전세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으니까. 반전세 가시는 거고. 근데 이제 입지가 좋은 데들은 대출을 받지 않아도 전세 들어올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받아야죠. 뭐. 다만 이제 신축 입주장들이 같이 겹치는 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그렇죠, 필요가 그렇죠.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뭐 전세를 끼든 어떻게든 자기 돈에 맞춰서 네. 사놓는 것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거기다 지금 금리 인하도 얘기들이 어쨌든 나오고 있는데 네. 한은에서 요번에 동결은 했지만 계속 동결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이런 것들도 어쨌든 전월세, 그다음에 매매가 상승 요인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뭐 코픽스 금리는 내려갔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가상금리가 계속 올리면서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환하시는 분들은 아마 금리가 내려갈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이제 총액이 주니까 내가 6억 원 이상 대출받았던 분들은 이제 손익을 따져봐야 될 텐데,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 규제를 더 심하게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마 연말까지는 한 번은 무조건 하고 전 2번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이 기준금리가 2.5거든요. 네. 2%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조금 DSR에 좀 여유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최대한 활용하셔서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이번 그 6억 대출 규제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게 워낙 극약 처방이기 때문에 좀 완화를 시켜주지 않겠냐. 그래서 뭐 연초되면 또 풀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좀 오래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풀릴 것 같으세요? 정치인들의 생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론이 부정적으로 뒤집히면 바로 바꿉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갤럽 조사까지 말씀하셨는데 매주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업무 그거를 평가를 매주 잘한다. 합니다. 이거 평가. 잘한다 못하는데 이제 아마 꺾이면은 거기 이제 이유가 있어요. 꺾인 이유에 대해서 또 부동산 주관식으로. 정책 잘못 뭐 이런 거. 거기 나오거든요. 그거 나오면은 풀 거예요. 100%입니다. 근데 이번 대출 규제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사실 10%밖에 안 된다. 이렇게 금융위에서도 얘기한 게 있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6억 이상 빌리지 않는다. 네. 그러면 이 정책의 어떤 국민적 호응도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큰 불만이 없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타겟한 것들은 명확한데 거기만 피해를 주고 거기에 불편함을 주면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다 불편함을 주고 있거든요. 아마 전세입자 임차인들한테 이렇게 좀 불편함을 줄 거라고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면은 그들 얘기는 들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서울 같은 경우는 60%가 넘어요 임차인들이. 그들이 불만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심각한 것들이거든요.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 기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6억 규제는 좀 유지하면서 전세금 대출을 막 규제하는 거, 뭐 반환 대출 규제하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일부 풀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까? 아니면 그렇죠. 6억 자체도 좀 높여줄까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15억 그 대출도 정권이 바뀐 다음에 풀렸거든요. 그것도 끝까지 갔잖아요. 네, 그래서 네. 좀 일단 근데 그때 문재인 정부 때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높았었어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바꿨던 것들이었었는데, 근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정부도 워낙 그쪽으로 좀 귀를 기울고 있을 것 같고 여론조사는 아마 공식적으로 한국갤럽 같은 것들 하는 것들 이외에도 아마 내부적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모니터링을. 네. 그럼 아직은 정책의 어떤 효과가 명확하게 나왔다고 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지 않습니까? 예, 한 두세 달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정부의 관심도 부동산이 그러니까 전체 10 중에서 주식과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다 주식이에요, 주식. 그렇죠. 주식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으로 쏠리는 돈을 주식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몇 달 동안은 주식 부양에만 신경 쓸 것 같아요. 주식 부양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과열되면 그때 뭔가 생각하든지 그렇죠. 하겠지. 지금은 우선은 지금 주식이다. 네네. 그러면 사실 지금 돈이 조금 있거나 여윳돈이 있는데 뭐 당장 뭔가 이렇게 돈이 묶여 있어서 뭐 집을 사고 이런 거 힘드신 분들은 주식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을까요? 그러면 저 지금 스마트부 경제 아카데미에서도 주식 강의 안 했다가 최근에 2개를 런칭했거든요. 주식 강의를. 왜냐하면은 지금 3,000포인트가 넘었어요. 3,200까지 갔거든요. 이제 3,000 넘어가는 것도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3,200까지 갔고 5,000포인트를 예상하셨단 말이에요. 내년까지. 그러면 5,000포인트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4,000은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럼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 가면은 지수로 1,000포인트 올라가게 되면은 따블라는 종목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겠죠. 예, 그러면은 웬만한 지금 잘 나가는 것들은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몇십 프로는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산 증식, 특히 주식으로 버는 시장에서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좀 애매하면은 주식 투자하라고 지금도 말씀드려요. 잘 모르겠으면 증권주 사라고 그러고 어차피 증권주 좋을 테니까.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이제 코픽스나 코덱스 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지수만이라도 사놔라. 예, 지수 그러면은 투자만. 최소한 25% 먹는 거고 웬만한 종목들은 더 더블 날 거거든요. 네.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기회를 또 놓쳐버리면 네. 뭐 다른 분들은 주식으로라도 벌어서 집 사겠다고 그렇죠, 할 그렇죠. 텐데 네. 지금은 나는 주식도 안 하고 집도 안 했어. 그러면 뭐 정말 상대적 가난해지는 거니까 기회를 잡긴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소액으로라도. 네. 100만 원이라도. 왜냐면 이 자산 증가하는 게 보이는 시장에서 주식을 벌어두면은 이거는 부동산도 잘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돈이 벌리는 판이 열렸는데 굳이 안 갈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예, 가만히만 있어도 올라가는 시장이거든요. 차라리 지수라도 사라. 네. 지수는 어쨌든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GTX 얘기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GTX D가 예타를 통과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포에서 검단 지나가지고 부천운동장 들렸다가 청량리까지 가겠다. 네.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제일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GTX A, B, C가 있는데 A는 지금 열심히 지금 이제 후속 작업하고 있어서 내년까지는 이제 삼성역 쓰지 않고 관통해서 네. 파주 운정해서 이제
동탄까지 가는 것들 쪽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동탄에서 그 평택 지제까지 연결하는 것도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GTX B하고 C가 착공식만 해놓고 착공을 못했거든요. 돈이 없어서인데, 저는 이제 일단 예타라도 통과해야지 확정이 된 것들이니까 그렇게 되면 어디서든지 돈을 끌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민간 투자를 받든지 아니면은 그냥 거기 새로 분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통 부담을 받든지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예타가 통과한 것들은 굉장히 찬성할 일이고요. 이게 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서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들을 조금 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경기, 인천 쪽으로는 분명히 분산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지금 디스 D가 되게 좋은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에선 김포가 가고요, 인천에선 인천 서구가 가는데 둘 다 신규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지금도 많이 지어지는 곳이라서 서울 수요가 자연스럽게 이전을 해갈 텐데, 처음에는 잘 인기가 없을 것들이 전철역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착공을 해서 그 신도시가 완성될 쯤이면은 아마 착공이 돼 있을 그 개통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서울에 몰리는 수요를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고, 인천 서구 검단이라든지 김포 같은 경우는 서울 수요를 분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고 양질의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GTX D는 정말 좋은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BC도 안 되는데 D가 되겠냐 하면서 약간 좀 자주 섞인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BC나 뭐 D를 노리고 거기에 투자한다는 건 약간 너무 빠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실거주 목적 하시면 한 10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10년 동안 실거주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렴하게 들어가서 10년 후에 많이 올라간 가격으로 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탄 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탄이 4억대 분양을 했는데 그게 10억대 후반까지 가거든요. 네. 그 SRT랑 GTX 효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한다고 하면은, 지금 GTX 뚫리는 역세권들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면은 특히 경제력이 좀 부족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 원 이하로 가야 되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입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 부분들일 텐데, 예산이 제일 중요한 문제일 텐데, 지금 정권 초기라서 이제 이렇게 그냥 쓰는 돈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이제 그 지역 화폐랑 그 후원금 나오는 게 13조 몇천억 나가거든요. 2조에서 3조면은 GTX 한 개 노선을 다 깔아요. 그럼 이제 13조 다음에 쓸 거 안 쓰고 거기다가 쓰게 되면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10년 안에는 다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10년이든 15년이든 걸리는데 뭐하러 빨리 사냐 하시는데 네네. 반대로 이게 개통될 때는 이 가격이 아니다. 3배는 올라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이제 미리 투자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유의미한 행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실거주 하는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DF 원래는 D도 네. 지금 여기 짧은 게 아니라 이제 뭐 여주까지 가고 강남까지 가는 막 거였죠? 팔당 네. 가고 하는 게 네. 있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어쨌든 공약에 있긴 있었는데. 있었죠. 뭐 DEF까지 있었으니까. 네, DEF도 있고 뭐 빙글빙글 한 도는 배 것도 있고. 있었는데, 네. 일단 저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GTX B 노선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만 쓰면 되니까, 이거는 뭐 조단이 아니고 이제 몇천억 단위면 되는 것들이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이제 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고 보여요. 아, 그러면 뭔가 이 서울로 연장하고 네네. 여주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그건 보시나요? 나중에 이제 뭐 정말 뭐 수요가 많아지면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당장은 전 A, B, C, D까지만 된다 하더라도, D도 그냥 거기 막 부천 종합운동장 여기까지거든요. 네. 그만큼만 돼도 좋겠어요. 예. 그것만 돼도 사실 그쪽 그 서부 쪽에는 네. 교통은 뭐 상당히 좋아지는 그렇죠. 거니까. 김포하고 인천 서구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튜브의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이래나 저래나 돈이 좀 풀리고, 그다음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분명히 기회인 것 같은데, 여기서 돈이 적으면 뭐 주식이라도 하시고 돈이 좀 있으시면은 뭐 부동산이라도 사시면서 또 한번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어찌 보면 좀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